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단백질 기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7장 단백질의 기능에서 제일 처음에 항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산소 수송에 중요한 마이오글로빈,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단백질이 어떤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기능을 나타내는지를 배웠죠. 오늘은 저기 단백질 돌연변이 부분이 언급될 것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많이 보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육수축, 이거는 그 생략 부분에 가면은 근육축 과정에서 더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따로 제가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백질 기능에서 또 다른 중요한 또 효소는 8장으로 다시 또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단백질 돌연변이라고 하는 내용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3-7의 글로빈 사슬의 합성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알파 체인이 될 수도 있겠고 베타 체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죠. 근데 DNA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불필요한 정보들이 전부 다 단백질 합성하는 데 관여하게 된다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느냐? 그럼 DNA에서 이제 RNA가 만들어졌어요. 그 RNA가 맨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엑손 1번, 2번이 있고요. 또 인트론 뭐 1번, 2번, 5-말단에서 3-말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제 DNA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엑손이라는 부분이 있고 인트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트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백질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유전 정보가 실려가 있는 부분이고, 엑손 부분은 단백질 합성에 불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단백질 합성에 불필요한 유전 정보는 제거되어야지만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m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성숙한 몰추한 mRNA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이 그림에서처럼 스프라이싱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이 불필요한 부분, 즉 어느 부분이죠? 엑손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고 인트론만 남겨줍니다. 이렇게 인트론만 남겨져 있는 mRNA를 몰추한 mRNA, 성숙한 mRNA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이제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이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돌연변이를 보게 되면은 크로모좀 상에, 염색체 상에 나타나는 돌연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의 변화에 따른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자, 염색체 상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는요, 크게 duplication, 뭐가 중복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version, 뭐가 거꾸로 이렇게 잘못 끼었다는 의미가 되겠고, deletion은 어느 부분이 빠져나간 부분이죠. 그 다음에 inser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A라고 하는 쪽에 있어야 될 게 B라고 하는 염색체 쪽으로 이동돼 가는 경우고요. 트랜슬로케이션은 서로 A와 염색체, B 염색체에 있는 염색체 가닥이 서로 이렇게 교환하듯이 바꿔치기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이제 크로모솜의 수에는 변함이 없고 크로모솜의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돌연변이들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크로모솜 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죠. 그 밑에 있는 그림 중에서 왼쪽은 정상적인 사람이 22개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면서 한 쌍의 XX 혹은 XY를 가지는 이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번 염색체 수가 하나 많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다운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염색체 수가 특정 수의 특정 번호의 염색체 수가 또 하나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수의 변화고, 위에 있는 것은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건 이거보다도 좀 더 세밀한 협의의 돌연변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7-10 DNA가 복제될 때는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그 다음 우리 이제 환경에 노출된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뮤타젠이라고 그러는데요. 돌연변이 원들에 의해서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는 이런 돌연변이가 또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리페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또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DNA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주에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러한 오류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될 경우, 그걸 우리가 돌연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돌연변이는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 긍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DNA 서열에 치환이 발생하거나 또는 유전자 서열상 뉴클리오타이드가 결실 또는 삽입되었을 때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게 되겠죠. 1번 DNA 뉴클리오타이드가 대체되는 경우입니다. 단 하나의 염기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될 때 몇 가지의 결과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밑에 교과서에 있는 7-22의 그림입니다. 돌연변이의 유형이라 되어 있는데요. 자, 위에 예를 들어서 정상 베타 체인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ATG, 그 다음부터 1번 염색, 1번 아미노산, 2번, 3번, 4번에서 10번까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A, B, C, D 네 가지의 돌연변이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자, 먼저 A 볼까요? 숨은 돌연변이 혹은 다른 말로 동일 돌연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빨간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주기 바랍니다. A 숨은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아미노산이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는 CAC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CAC가 아니고 CAT로 바뀌는 경우에도 동일한 히스티딘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트리플 코돈을 배울 때 4개의 뉴클리오타이드가 20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할 수 있었죠. 그렇게 되면 64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할 수 있었고,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아미노산은 서로 중복된 코돈에 의해서 암호화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CAC나 CAT는 전부 다 히스티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번에 C가 T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즉 C가 T로 바뀐 돌연변이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정상 베타 유전자의 산물인 베타 체인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B를 보게 되면요, 비유사 돌연변이가 옵니다. 요거는 자세히 봐주세요. 요건 뒤에 제가 첨가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6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정상 베타는 GAG예요. GAG. 그럼 글루타민이 나오겠죠? 근데 비유사 돌연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6번에 A가 뭐로 바뀐 거예요? T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A가 T로 바뀌면 이것은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정보화하는 유전자입니다. 하나의 아미노산이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의 염기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즉 A 타입은 뭐 뉴클리오타이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B처럼 서로 다른 아미노산의 정보에 관계되는 부분에 바뀐다면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오겠죠. 이게 이제 돌연변이가 이제 표현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난센스를 한번 봅시다. 난센스. 8번을 봐주세요. 8번. 정상적인 경우는 AH라고 하는 라이신을 가져오라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8번의 AH에 A가 T로 바뀌었어요. 자, T. 스탑 코돈이죠. 더 이상 아미노산을 가져오지 말고 여기까지만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신호를 나타내는 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AG예요. 그러면은 7번까지 아미노산 와서 탁탁탁 붙다가 여기서 더 이상 아미노산이 와서 붙지 않죠. 즉 굉장히 짧은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베타 체인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경우가 되겠죠. 즉 베타 체인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D를 볼게요. 프레임 이동 돌연변입니다. 프레임 이동 돌연변이요.
자, 이는 어떤 경우죠? 4번에 보였어요. 4번. 4번에 보니까 ACT가 와야 되는데 T 자리에 뭔가 하나 이상한 게 들어와 버렸어요. 혹은 뭐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전혀 아미노산 만드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5번, 6번, 7번, 8번부터는 자리가 하나씩 이렇게 이동돼 버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왔으면 다 붙겠죠. 아주 심각한 경우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프레임 이동 돌림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자, 교과서 내용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줄,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아까 내가 인트론 엑손 이야기를 요 슬라이드 앞에 했는데 그거를 생각해 주세요. 실제 코딩 영역이 아닌 인트론의 염기 서열이 치환되어도 아무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뉴클레오티드 치환이 실제 코딩 영역인 엑손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뉴클레오타이드와 동일한 아미노산을 코딩할 수 있는 염기로 치환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단백질 돌연변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돌연변이를 우리가 숨은 돌연변이 혹은 동일 돌연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달리 원래의 단백질을 코딩하는 코돈을 구성하는 염기가 다른 것으로 치환되어서 다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경우, 비유사 돌연변이죠. 비유사 돌연변이. 그래서 다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우리 교과서에서 나타난 예는 더 이상 단백질을 만들지 말아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 경우, 이건 이제 난센스고요. 글루타민 대신에 말린이 오는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 생기는 경우예요. 이 미센스 돌연변이 혹은 유사 돌연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서열 치환이 스탑 코돈을 코딩하는 경우, 이 더 이상 이제 아미노산 합성이 안 되겠죠. 이런 걸 난센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경우는 단백질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합성이 종결되겠죠. 때로는 반대로 스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러면 계속해서 아미노산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뉴클레오티드의 삭제와 삽입. 뉴클레오티드의 삭제 또는 삽입은 작게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D의 경우에는 한 개가 들어와서 재기능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는 서너 개가 왕창 빠지거나 많은 부분이 빠지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많은 부분이 들어오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삭제 또는 삽입에 의해서도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코딩 영역 밖에서 이러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단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코딩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숙된 mRNA의 전자 조절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는 전체 단백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큰 범위에서 삽입 또는 삭제가 나타나면 단백질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프레임 이동 돌연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육적으로 가기 전에요. 먼저 이걸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아미노산 치환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여러분들 들은 바 있는 시클셀 아네미아, 낫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이것은 헤모글로빈 S타입이라고 해요. 헤모글로빈 S타입. 그래서 우리가 혈색소 S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그림이 있네요. 옥시 헤모글로빈이 있고, 이제 정상적인 게 있고요. 밑에 비정상적인 게 있어요. 자, 정상적인 경우에 산소가 붙지 않은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는 레드 블러드 셀, RBC, 레드 블러드 셀, 적혈구죠. 이 적혈구는 그냥 도너스 모양이에요. 가운데가 엄포하게 들어간. 적혈구가 왜 가운데가 엄포하게 들어간 도너스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굉장히 좁은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기 위한, 모양이 잘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원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그마한 모세혈관으로 들어갈 때 막혀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플렉시블한 도너스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멀한 블러드 플로우를 보여요. 정상적으로 혈액이 잘 흘러가요. 그렇지만은 이런 낫적혈구 빈혈을 가진 이런 시클셀 된 레드 블러드 셀은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바뀌어요.
모양이. 뭐, 낫 모양이죠. 우리나라 그 낫 모양. 그래서 우리 낫 적혈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왜 바뀌냐 하면은,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디옥시 헤모글로빈들이 시클셀 아니미아인 경우에는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헤모글로빈들이 저끼리 이렇게 응집을 해버려요. 응집을 해서 이게 긴 선 모양으로 만들어버려요. 긴 선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적혈구의 모양이 선상으로 바뀌어요. 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난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 고속도로에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차들이 병목 현상이 생기듯이 혈액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은 평생을 통증, 발작 이런 데 이제 고통을 받고 만성적인 그 용혈 빈혈증, 용혈은 뭘 용혈이라 하죠? 적혈구가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적혈구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럼 항상 저산소증에 빠지겠죠. 그리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런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이런 질환을 평생 안고 사는 경우죠. 자, 위에 있는 그림, 왼쪽 위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그럼 그 원인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위에 보니까 DNA 가닥이 있어요. DNA 가닥이. 보입니까? DNA 가닥이. 자, DNA 가닥이 있는데, 이 DNA 가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DNA 가닥에 뭔가 하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베타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뭔가 하나 바뀜으로 해서, 헤모글로빈이 폴리머로 형성되어서 길게 선상을 만들어내고 그 적혈구의 모양을 바꾸게 되겠고 모세혈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 혈액 흐름을 막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11번 염색체에 베타 사스를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가 11번에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그럼 11번에 보게 되면은 CTT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CTT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CTT가 A로 바뀌게 되면은 CAT로 되겠죠. CAT로 돼요. 자, 그런데 이 CTT 이거는 글루탐산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유전자예요. 정상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요. 근데 CAT로 바뀌게 되면은 이거는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요.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그래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베타 사스의 6번째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은 앞에 7-22에서 본 거하고 서열은 달라요. 그래서 내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면서 남 모양으로 휘어지는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 보게 되면은 노르말 베타 글로빈, DNA는 CTC예요. mRNA는 C는 G로, T는 U가 아니고 A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또 G로. 그러면 이제 글루탐산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발린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발린,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 아미노산 구조 우리가 배웠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글루탐산은 음전화 극성 아미노산이에요. 발린은 비극성 지방족 아미노산이에요. 완전히 서로 성질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단백질의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시클셀 아니미아가 어떻게 돌연변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남성, 여성이 한 분씩 있네요. 자, 이분은 각각 시클셀 아니미아 A라는 거, 시클셀 아니미아 A라고 하는 저기 HbA라고 하는 게 있고 HbS라고 하는 게 있어요. HbA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부분이에요. HbS는 시클셀 아니미아 돌연변이 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11번이죠. 11번.
11번 염색체니까 호모한 상태, 한쪽은 정상, 한쪽은 비정상.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은 한쪽은 정상적인 아미노산의 염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처럼 보여요. 왜? 시클셀은 약간 열성이기 때문에.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자손을 낳게 되면 멘델의 법칙에 의해서 자손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4분의 1은 HbA를 받은 정상 아이에 태어날 것이고요. 2분의 1은 반반 섞이는 HbA 타입과 S 타입이 나타날 거예요. 4분의 1은 불행히도 HbS 타입이 나타날 확률이 있어요.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멘델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유전되는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상적 혈구의 수명이 120일 정도예요. 120일 정도. 근데 시클셀 아니미아를 가지고 있는 시클셀 아니미아 헤모글로빈은 수명이 고작 20일밖에 안 돼요. 굉장히 빨리 파괴되어서 사라지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소의 운반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생겨요. 그리고 활발히 작동하다가 이게 빨리빨리 터져서 죽어버리니까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막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것들이 또 혈액 환경에 혹은 우리 몸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게 왜 이게 필요한가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이 안 없어지고 오랫동안 유전되어 오느냐. 자, 옆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납적혈구 빈도도 납 모양의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집단과 말라리아가 많이 출현하는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말라리아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말라리아는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그럼 적혈구 수명이 120일이면 120일 동안 말라리아가 아주 잘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혈구 수명이 짧아지게 되면 말라리아가 들어와도 충분히 번식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안 적혈구가 살아있지 못하니까 말라리아 균도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시클셀 아니미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유전되어 오고 있는 이런 경장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베타 체인이 11번 염색체 위에 얹혀져 있는 유전자라 그랬어요. 자, 이게 두 개의 염색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염색체인데요. 위에 것은 16번 염색체예요. 밑에 것은 조금 전에 봤던 11번 염색체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알파와 베타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16번 염색체에는 알파를 만드는데, 알파 체인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알파 1, 2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16번 염색체에는 또 다른 헤모글로빈의 형태인 알파 체인을 만들어내는 지타라고 하는 유전자가 얹혀져 있어요. 우리는 알파와 베타만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 S를 배웠었어요. S는 돌연변이 된 것이고, 이건 돌연변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요. 자, 베타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11분 염색체에는 조금 전에 베타 글로빈이 얹혀져 있었다 그랬죠. 끝에 보니까, 오른쪽 끝에 보니까 베타가 있네요. 거기서 이제 베타 체인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시클셀 아니미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에요. 근데 베타 글로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좀 더 복잡해요. 위에 알파 체인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알파와 그 다음에 지타밖에 없었는데, 베타 타입을 만들어내는, 베타 체인 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은 베타도 있고, 델타도 있고, 그 다음 엡실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16번 염색체와 11번 염색체가 서로 어떤 것끼리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적혈구를 구성하고 있는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달라져요. 자, 11번 염색체에 보니까 G 감마, A 감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알파1, 알파2 그리고 제타하고 어느 게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요. 자, 거기 보니까 가운데 보니까 HbF라는 게 있어요.
그럼 HbA2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Hb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헤모글로빈,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HbA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개의 알파와 두 개의 베타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죠. 근데 HbA2는 알파는 정상적인 거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뭐가 오죠? 델타가 오는 거예요. 베타 대신에 델타에서 만들어내는 G 체인과 비슷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HF, F를 페탈, 즉 태아라는 뜻이에요. 태아 헤모글로빈은 HB2와 감마2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혀 형태가 다르죠. 자,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자, 정상 성인의 혈색소에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90% 이상이 전부 다 HbA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몸에나 제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90% 이상이 알파2, 베타2 두 개가 가진 사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정상인 경우에는 한 2% 미만이 알파2, 감마2가 있어요. 또 조금은 알파2, 델타2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HbA1c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헤모글로빈 알파2, 베타2 위에 있는 HbA 타입이죠. HbA 타입에 뭐가 와서 붙은 거예요? 글루코스가 와서 붙었어요. 즉 헤모글로빈에 당이 와서 붙은 이런 경우입니다. 당이 와서 붙은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정상적인 경우 여튼간에 90% 이상은 알파2, 베타2를 가진 HbA 타입인데 밑에 있는 글루코스가 붙은 경우에는 3에서 9%까지 범위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죠? 다양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3-14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가운데 점선이 있어요. 점선이 땅땅땅땅 점선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탄생할 때예요. 탄생. 사람이 이제 공기 호흡을 시작할 때예요. 우리가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는 태반을 통해서 어머니의 몸에서 산소 공급을 받죠. 그러다가 우리가 출생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때부터 공기 호흡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우는 게 뭐예요? 폐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공기 호흡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출생할 때 보니까 위에 것은 A타입의 체인이고 밑에 있는 것은 베타 타입의 체인이에요. 아주 초창기에 수증과 동시에 배발생 초창기에는 알파 타입이 대부분 많은 부분이 지타와 같이 섞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태어나기 한 6개월 전부터는 거의 다 알파 타입을 다 바뀌어요. 그에 비해서 밑에 있는 걸 보면 베타 글로빈은 좀 복잡하죠. 베타 글로빈은 출생 3개월 전부터 서서히 많아지기 시작해서 출생 끝나고 나면 그 양이 굉장히 증가하기 시작해요. 입실론이 처음에 만들어지다가 입실론은 금방 사라지고 그 자리를 뭐가 채웁니까? 감마가 채워요. 감마. 자, 감마는 태아기 때 대부분의 베타 체인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자, 감마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죠. 이거는 산소 친화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모체의 산소를 태아한테 빨리빨리 전달해주는, 더 많은 산소를 전달해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탄생했어요. 태어났어요.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감마는 더 이상 안 만들어지고 그 자리를 뭐로 채운다? 베타로 채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델타는 탄생하기 전에 일부 만들어지는데 그 농도는 극히 낮아요. 왜 델타가 아직까지 필요한지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 도입해 있는 3-15로 보게 되면은 헤모글로빈 A에 뭐가 붙어 있죠?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에 글루코스 당이 붙어 있는 HbA1c 타입이에요. 여기 당화된 헤모글로빈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이따가 여기부터 다시 연이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